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회 모의고사 시험 B4 용지로 이제 변형했던 것을 다시 이제 강의하기 편하게 A4로 변경해서 한 자료로 이렇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접수 기간이니까 늦지 말고 꼭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그 수험장에 지원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렇게 인사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꼭 한두 명씩 꼭, 그러니까 맨 끝에 늦게 와가지고 교문이 딱 닫혀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가는 선생님 꼭 한 명씩, 한 해에 꼭 한 명씩 보는 것 같아요. 그 늦게 일어났거나 뭐 차가 막혔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2009년에 시험, 2008년에 본 거죠. 2008년에 시험 볼 때 내가 차를 몰고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버스가 좀 가기 어려운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갔었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 시간을 놓쳐서 그러지 않도록. 작년에도 이제 현직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그분도 그 작년에 그 업무를 하다가 접수 기간을 놓쳐가지고 한 해 그냥 굶고, 현직 교사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실제 이제 현역이었으면 정말 괴로울 뻔했죠. 하여튼 인생은 요지경이기도 하지만 굳건한 의지로 잘 파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문제. 가는 6학년 타당한 주장 단원의 한차시 수업에서 활용한 자료이고 나는 최 교사의 수업 분석 물음에 답하시겠습니다. 가와 나에 보면 이제 반장 선거하고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대해서 이제 연설하는 것이 나오죠. 이런 연설도 있고 우리 교과서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구의 나의 소원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차시에서 수업한 연설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서 나온 것인데 6가지가 다 주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연설문의 처음 부분에는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합니다. 관심. 이런 그 이해차시의 수업 내용 정리, 뭐 괄호치기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힘들게 답을 써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 외우면 무조건 좋긴 한데, 그죠? 외우지 못하더라도 여러 번 보면서 눈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연설문은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 여러 번 반복. 여기서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두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사실은 주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연설문에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연설문은 어디에 포함되죠? 그렇죠. 논설문에 포함됩니다. 그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죠. 설득. 그죠? 설득 아니면 그 친교와 정서 표현.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 이해 이런 것들 빼놓고는 다 설득 들어가니까 키워드를 맞춰야 되고 연설문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우리 국어과와 제일 연결되는 키워드 높임말. 높임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과 일본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 세계 언어적으로요. 그래서 높임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 국어 교육학자들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것은 뭐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듣는 이의 특징과 연사 시간을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희망적인 마무리, 이런 것들도 처음에 관심이라는 키워드와 연결해서 나올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연설문의 특징은 잘 기억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2회차 시에 수업 내용 정리에 있다. 2번 문제, 가의 연설문에서 별표입니다. 표현 측면. 표현 측면이라고 하면 표현은 뭐에 다른 말이냐면 형식적인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요소. 형식적 요소의 반대말은 뭐죠? 형식의 반대는 내용적 요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회과에서도 얘기하고 과학과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죠. 근데 만약에 국어과의 내용적이라고 하면 국어과의
주제가 되겠네요. 주제가 일관성이 있느냐, 주제가 통일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적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관성, 코히어런스 또는 주제적 통일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맞는지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형식적 요소라고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맞춤법 같은 겁니다. 근데 맞춤법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니까. 형식적 요소라고 하면 이게 언어적 요소, 즉 우리 교과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제 표현이랄지 또는 호응이랄지 시제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것을 담는 그릇. 지금 위에서 말을 보면 연설문의 표현 측면에 연설문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고 그것의 근거를 다루는 것인데 주장과 근거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드러난 게 무엇이냐. 이 주장이 무엇이냐. 반정선거에 나온 거죠. 뽑아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까닭을 설명하는데 까닭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써야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틀거리죠.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때문입니다. 주장 플러스 근거에서 주장은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까닭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형식 또는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데 앞에 나온 까닭은과 생각했습니다는 호응이 맞지 않아서 근거를 담는 그릇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문제에서 표현 측면의 문제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어에서 시제 표현이 맞는지 호응 표현이 맞는지 수사법적 표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봐야 된다. 내용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읽어보면 그냥 딱 알아차렸을 테니까 짧은 글일 때는 생각이 없는데 우리 요즘 국어 문제는 긴 지문이 나와가지고 시간 뺏기용으로 많이 하니까 그때는 디스코스 마커, 담화 표시라든지 이런 특정한 어구를 담는 그릇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겠다.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최 교사가 수업에서 나를 토대로 학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설문을 읽은 다음에 정리합니다. 연설을 듣고 주장의 뭐뭐를 판단하는 법인데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원의 제목이 나왔잖아요. 지금 타당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주장의 타당성을 알아차리고 주장의 적절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위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주장의 타당성 판단하는 방법. 여기서 주장 나오죠. 주장은 항상 뭐로 연결된다? 주장 플러스 근거.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얘는요. 2의 파트의 수업 내용 정리이긴 합니다. 정리이긴 하는데 연설문도 다 외우고 제안하는 걸도 다 외우고 시도 다 외우고 다 외운다고 하는 것은 몇백 가지나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런 시험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고등사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전제 아래 연설을 듣고 주장이니까 주장 플러스 근거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나오겠지라고. 이것이 만약에 주장이 아니라 제안이라면 제안 플러스 까닭 이렇게 또는 하고 싶은 말 플러스 이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설득하는 글의 중요한 요소인 주장 플러스 근거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장 플러스 근거다. 이게 이제 논설문인 거죠. 연설문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논설문 안에 연설문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또 제안하는 글과 또 마찬가지다. 제안하는 글에서는 주장을 뭐라 그러냐? 제안이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근거를 뭐라 그러냐? 까닭이라고 그런다. 요거 앞에 문제 상황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확장해야지 논설문 따로 연설문 따로 제안하는 걸 따로따로 외우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외우면 외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장 플러스 근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틀 안에 이렇게 어구가 약간씩 바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요거. 그래서 지금 학습 내용 정리라는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설득하는 글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런 요소들 당연히 한 번씩 보셔야 되고 문장의 호응도 생각해 보시고
6-2 지도서에 보시면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럴 때도 요거 따로따로 이제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키워드가 나오기보다는 학습 내용 정리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재미가 솔솔 단원에 제시된 시, 물음에 답하시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3학년 과정인데 3학년 과정은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적인 요소를 물어보지 이 내용과 교육과정 자체를 연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뀐 하에서 지도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긴 어렵고 다만 이렇게 그냥 내용적인 요소를 통해서 국어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키워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호응이랄지 뭐 이런 거 호응이랄지 또는 지금 물어보는 수서법 같은 것들은 교육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용적인 요소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보시면 교육과정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와 나의 시는 수어 목표를 달성하면서 수어 목표가 이제 시를 읽고 재미있는 부분을 찾거나 떠올려 시를 쓰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인데 특정 수사법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수사법의 명칭을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런 명칭을 가르쳐주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특정 수사법에 대해서 느껴보는 것은 괜찮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교환법칙, 분배법칙, 명칭을 가르쳐주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하지만 곱셈의 교환성, 덧셈의 결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시에서 얘네 지금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을 저것끼리 논다. 완전히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중에 의인법이 있는 것이고 아함 동생이 하품을 한다. 입안이 빨갛게 수박 속 같다. 뭐뭐 같다. 뭐뭐처럼 지규가 되는 거죠. 의인법과 지규법은 2010년도 객관식 문제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 얘네들은 뭐다? 비유법이다. 비유법은 비유적 표현이면서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빗대어라는 키워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키워드입니다. 빗대어 표현한다 또는 비겨서 표현한다. 그래서 아이들 말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두 시는 대상을 빗대어, 비겨서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겨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된다. 그리고 의인법과 지규법이 비유법의 일종이라는 거. 은유, 환유, 제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고 역시 초등과 제일 관련 있는 것은 의인과 지규가 되겠다. 그래서 빗대어 비겨서가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다음은 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목표 관련된 내용. 이게 지금 팡팡팡팡 터지는 그런 팝콘 모양 또는 팝콘 그릇의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것인데 지금 글자의 위치를 따로따로 놓고 팡팡팡팡이라는 것이 의성어 의태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을 흉내내거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인데 그것이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팡팡팡팡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팡 터지는 모습 또는 팡 소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흉내내는 말로 통일해서 애들한테 가르쳐준다고 1학년 지도서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 그런 것들 소리나 모양 이것도 괄호치기 키워드 나올 수 있고 흉내내는 말이 주요 키워드다. 이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인 의성어 의태어도 비유법의 일종입니다. 비유하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 대상을 그대로 전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야옹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은 미야오 하니까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비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흉내내는 말 의성어 의태어는 또 우리나라 국어의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질 아너리픽스라고 해가지고 높임법 그다음에 흉내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두 번째 것은 글자의 위치를 달리했다. 글자의 위치를 달리했다. 그래서 요 팝콘이라는 특정한 시에 어울리는 요소라서
학생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 또는 재미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 내용적으로 사실은 위에서 가와 나는 직유와 은유를 썼으니까 이것은 재미있는 표현이 내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와, 이거를 수박씨에 비유했네. 읽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읽어보지 않고도 와 재밌네 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게 형식이죠. 형식.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내용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형식적인 것을 먼저 통해서 시란 재미있는 것이구나. 시는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까닭은 뭐뭐 때문입니다. 이거 왜 가르쳐요? 아이들이 주장 플러스 근거를 하는데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이런 글의 틀거리, 프레임을 몰라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일관되게 또는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릇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릇은 눈에 보이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장의 적절성, 이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이것들은 사고가 발달해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형식적인 것, 표현적인 것을 저학년, 중학년에서 가르치고 5, 6학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적절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국어과에는 내용적인 요소와 형식적인 요소가 골고루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학년 용이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이런 형식적인 요소가 좀 더 강조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학교 지도서에는 뭐 나오기 어려운 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글자의 위치가 우리한테는.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뒤에 출제 근거 및 해설에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지도서, 올해 아니면 못 써먹는 지도서가 되겠는데 비유법은 비겨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유와 은유뿐만 아니라 의인도 있고 의성어, 의태어가 비유법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풍유, 제유, 환유, 중의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푸시면 되고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밑에 시와 관련한 학습 내용 정리. 사람이 아닌 대상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 처럼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의인법이 되는 거죠.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거 비유법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비유. 근데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라고. 비유법 안에 의인법이 들어가지만 의인법이 특히나 더 아이들한테는 다가가기 때문에 의인법을 따로 썼다고 지도의 주안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흉내내는 말, 글자의 위치. 그래서 이 학습 내용 정리 중 수사법과 밑에 두 키워드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다음 3번은 1, 2학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학년 한 문제에서 이렇게 냈는데 글씨 쓰기 지도 아직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원래 문제를 다 입수해가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계륵과 같은 것이라서 나오면 괴로울 것 같고 공부를 안 하자니 또 찝찝하고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요소,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새로 나온 지도서에 등장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필순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소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붓글씨와 해당된다. 붓글씨. 옛날에 국어과에서 이 필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배웠던 뭐 4차나 5차 교육과정 같은 데서 그때는 붓글씨로 쓰는 것이 되게 중요시하고 선생님도 되게 정자체로 쓰는 거예요. 이, 해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도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이 다 실제적인 국어과 필순 지도이기보다는 붓글씨 서체와 관련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획을 바꿨을 때는 위로 잠깐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거 미술 시간에 배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절에 관한 거. 근데 그런 요소들을 여기 쭉 써놨는데 비읍을 뭐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또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붓글씨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이게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데 이게 정작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보고 치워버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자음자 쓰기와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에 기호를 써놓는데 나머지는 다 보시다시피 맞는 것이고 기역번이 틀렸습니다. 내리 긋는 한 획을 먼저 쓰고 옆으로 긋는 두 획을 한 다음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가지고 내리고
옆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지엽적인 문제라서 제가 건드려 놓으면 실제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의미상으로 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리고 1, 2학년 지도에서 글씨 쓰기 지도도 일단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인문기 문자 지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글씨 쓰기 지도도 혹시 몰라서 한번 내봤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이거는 그냥 현장 적용형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안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찾는 문제입니다. 입학 초기부터, 당연히 입학 초기부터 했죠. 입학 전부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이거는 학교 교육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맞지 않습니다. 입학 초기부터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저학년에 하나요. 이런 글자는 지금 함정이라는 걸 금방 아는 거죠. 저학년에 하나요? 지도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성지도도 마찬가지고 저학년에 하나요? 이런 것도 다 없다. 다 모두가 전 학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다. 물론 저학년에서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요라는 키워드 때문에 뭐뭐뿐, 뭐뭐 하나요 이런 것들이 다 오답 요소인 것이죠. 이거는 뭐 그냥 현장 적용으로 알 수 있고 리을번 이것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단기간의 집중력으로 이게 비슷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게 됩니다. 전 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물론 1, 2학년 때 단계로 지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글씨 쓰기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글씨를 잘 못 쓰면 붓글씨 반에 들어갔죠. 서예 반에. 근데 요즘은 POP 반에 들어가죠. 그렇죠? 제 딸도 여자애 치고는 뭐 글씨가 좀 너무 뭉툭해가지고 POP에 방과후에 들여보냈습니다. 저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이게 페미니즘에 위배되긴 하죠. 여자의 치고는 뭐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걔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서 저도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 아들이 더 글씨를 되게 잘 쓰고요. 누나는 좀 잘 못 쓰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엄마는 또 같은 여자다 보니까 너무 글씨를 못 쓰면, 좀 그렇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선생님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POP에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좋아해요. 왜냐면 서예는 뭔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와 있고 예쁘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정서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건데 POP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벽에도 붙일 수 있고 해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글씨를 예쁘게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자,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쭉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필수 지도니까 이거는 여기를 읽으면서 한 번씩만 써보면 됩니다. 한 번씩만 써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수정할 것은 이게 지금 지읒 같은 경우에 지읒은 꺾어 피치는 회 기억을 먼저 쓰가 아니라 이걸 먼저 쓰는데 이게 지금 한글에 표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기역자를 이렇게 삐쳐 쓰는 것인데 이렇게 나타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기역자를 쓰는 건데 기억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 되겠다. 네. 이제 수학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4학년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와 함께 꺾은 선 그래프 같이 배워서 이제 비교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1번. 별표입니다. 1번, 이게 지금 3학년 2학기 지도서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4학년 지도서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새로 나온 1, 2학년 지도서에서 동일하게 실렸기 때문에 꼭 알아야겠습니다. 통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발전해 간다. 빈칸, 가와 나에 알맞은 단계를 쓰고, 은주의 발언은 전체 단계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목적, 자료수지, 분류, 정리, 다음에 해석, 판단,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학과에서 말하는 자료 해석, 자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자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은주의 단계는 2007년에서 2009년 8년 사이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아직 표에 나타나지 않은 2009년에도 학생 수가 감소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추측을 한 거니까 판단을 한 것이다. 판단.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왜 삽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이 판단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교사가 이 단원의 수업에서 제시한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를 비교한 표이다.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꺾은 선 그래프의 특성을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를 한마디로 얘는 크기 비교 그래프라고 하고 얘는 별량 그래프라고 합니다. 변화하는 양이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는 크기 비교, 각 부분의 상대적 크기의 비교가 쉽다 했는데 얘는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 파악이 쉽다 이렇게 되고 수의 크기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해서 얘는 변화니까 자료의 증감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특징을 스스로 했으니까 시간에 따른 연속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료의 증감 상태를 나타내기에 쉽다 이렇게 특징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변화하는 양, 별량이냐 또는 크기냐 요 두 개의 차이를 꼭 기억해서 서로 대꾸를 이뤄서 쓰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미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정태의 발언은 수학의 가치 중 다른 교과의 학습을 도우는 기초적인 도구 교과. 그러니까 도구 교과라는 것은 다른데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따라서 실용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미 2017년에 실용적 가치가 키워드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 도야적 가치 또는 문화적 가치 이전 교육과정에는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번에 2015 교육과정에 심미적 가치 추가됐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얘를 너무 또 강조하면 안 나올까봐 나왔던 것을 쳤는데 사실은 심미적 가치가 가장 핫한 거죠. 심미적 가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배열이랄지 또는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수학자들은 잘 짜여진 공식, 증명 이런 데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하죠.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실용적 가치 정답으로 하시고 외워둘 것은 심미적 가치를 외워둬라. 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사들의 발언이다. 오류가 있는 2명의 교사를 고르고 그 내용을 수정하세요. 강 교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학년 학생 수여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막대 그래프는 적합하지 않아요. 만약에 꺾은 선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면 각 점을 이은 것이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량의 변화, 예를 들어서 그 온도의 변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체의 수의 변화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기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의 수, 이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남교사는 일단은 이게 수학적 추론과 관련 있는 거니까 맞는 것이고. 라번. 동우가 사용한 부분 내삽으로 10시 반의 온도가 9도씨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뭐기 때문에 추, 측,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야 또는 대략 몇 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에 5였고 5도씨였고 10시에 7도씨였다면 당연히 9시 30분에는 5도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왔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또는 이런 식으로 왔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우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직선의 형태로 꺾은 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사실은 그렇죠. 온도 같은 것들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곡선을 타고 내려오죠. 근데 뭐뭐였다 이렇게 정확한 참값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문제 그래프와 관련되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 목적, 수지, 분류, 정리, 해석, 판단은 4학년 지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3학년 2학기 지도서와 1학년, 2학년 새로 나온 지도서의 통계 과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겠고, 막대 그래프와 거꾸로 그래프 비교하는 것은 4학년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분수를 지도하기 위한 학습 활동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1번 문제, 가장 대표적인 계열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수학의 특성, 계열성이라는 명사 키워드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계열성. 하나의 수업이 다음 수업의 발판이 된다. 또는 선수 차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봐야겠습니다. 6의 3분의 1을 알아봅시다 해놓고서 여기에 지금 이거 뭐죠? 이산양이죠. 이산양의 등분할입니다.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3입니다. 어떤 수로 나타내야 될까요? 얘는 지금 연속량입니다. 똑같이 등분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수의 개념을 맨 처음에 알게 하는 것인데, 연속량이 먼저냐 이산량이 먼저냐? 당연히 연속량이 먼저입니다. 분수에서는 연속량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산량으로 가게 된다. 그런 다음에 살펴볼 것은 나와 다와 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분수에서 이분모 분수냐 동분모 분수냐죠. 이분모 분수에서 동분모 분수에서 이분모 분수로 나아가는데 왜 동분모 분수 이분모 나아가야 되느냐? 얘는 이미 기준이 같습니다. 기준인 분모가. 근데 이분모 분수에서는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통분을 배웁니다. 통분을 배우려고 우리가 기존에 뭘 배워요? 공배수, 공약수를 배웁니다. 공배수, 공약수를 배우기 위해서 뭘 배워요? 배수와 약수를 배우죠. 그래서 5학년 1학기 지도서에 1, 2, 3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사각형. 사각형 배우려면 정의상으로 당연히 뭐가 돼야 돼? 평행사변형, 그다음에 직사각형, 직각. 그래서 사각형을 배우기에 바로 앞서서 뭘 합니까? 수직과 평행이라는 단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 차시에서 이런 것이 깔려야 이렇게 나온다. 그럼 수직과 평행 중에 뭘 먼저 배워요? 당연히 수직을 먼저 배웁니다. 왜요? 수직을 배워야지 평행선이 나오기 때문에. 한 선분에 수직인 두 선분은 평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전 차시의 발판이 그 다음 차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 이외에 비로소 이렇게 2분의 1, 4분의 1에서 2분모 분수가 나오는 거죠. 얘는 동분모. 얘도 동분모. 얘는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이고 얘는 동분모 분수인데 동분모 분수와 진분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가 더 나중에 나오고 다음에 다가 이분모 분수라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근데 이거는 이분모 분수 중에서도 쉬운 게 뭐냐면 분자가 1이라서 분모만 비교하면 되죠. 분모가 더 클수록 작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라가 나 마다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가와 라가 이산량과 연속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거 다음 가와 나의 활동에 제시된 양의 종류에 따라 가와 나 나도 하여튼 색칠하는 거니까 가와 라건 가와 나건 상관없죠. 가와 라를 해버리면 1번 문제에 도움이 될까봐 가와 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양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거 가에서는 이산양 이산양은 자연수 대응 연속량은 실수 대응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연속량에는 길이, 넓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3번. 다음은 이의 두 가지 양 중에서 그렇죠? 방금 전에 뭐예요? 연속량과 이상량 중에서 학생들에게 분수를 도입할 때 쓰는 거
연속량이다 이 말이죠. 내일 다시 알려드려요. 연속량. 연속량의 종류와 분수의 개념을 연결해서 서술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 분수는 연속량으로 도입되는 이는 분수의 양으로서의 분수. 양으로서의 분수.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비로서의 분수. 그 다음에 몫으로서의 분수. 근데 몫으로서의 분수는 양으로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세 가지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양 혹은 비로서의 분수입니다. 근데 양으로서의 분수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보는 대로 똑같이 나눈 것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를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나번에 나타나죠. 똑같이 나눈다고 하는 이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식적 도입 이전에 구체물에 뭘 통해서? 등분할을 통해서 활동으로 개념 이해를 쉽게 하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연속량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개체별로 얘기하면 개체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개체라서 전체라는 의미를 제대로 접할 수가 없죠. 전체. 양이라는 개념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하나로 이루어진 양, 이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 이산량보다는 연속량을 먼저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때 하는 활동이 등분할이다. 이렇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출제 근거 및 해설해 보면 첫 번째 거 주요학습 주제 분석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단원 배경식 양의 개념에 보면 연속량과 이산량이 있는데 연속량은 실수와 근데 얘는 측정값이라서 근사값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무게 몇 킬로 이렇게 나타낼 때 그것은 항상 근사값이라는 거. 왜냐면 뒤에 5.444421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측정 도구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다는 것. 이산량, 자연수와 연결되고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개념. 분수의 개념은 세 가지. 양으로서의 분수, 등분할, 비로서의 분수, 그다음에 나눠서 몫으로서의 분수. 이렇게 세 가지. 이 중에서 양으로서의 분수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양으로서의 전체와 부분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입하는 것이 이런 모델입니다. 전체에 대한 부분 모델, part to whole 모델. 분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최교사가 정비례와 반비례. 자꾸 이렇게 나오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정비례 반비례 단원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학 개념을 도입하는 수학 장면이다. 요거 안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새로운 지도서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들어가고 나간 거, 바뀐 거가 있죠. 정비례 반비례는 2015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나마 수학다운 수학, 덧셈 뺄셈 맨날 하지 말고 정비례 반비례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비례, 그렇죠?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거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다 말이죠. 예를 들어 택시에 기본 요금 있는 다음에 시간거리 병산지 이거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닙니다. 정비례 정비례는 이렇게, 반비례는 이렇게. 하셨죠? 0을 지나야 돼요. 0. 이렇게. 1부터 12. 1, 12, 2, 24. 곱하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곱셈식 관계. 곱셈식 관계. 자, 1번입니다. 이 수업에서 도입하는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문제. 지금 이 수업에서 도입하는 것은 정비례다 이 말이에요. 정비례. 그러면 밑에 중에서 정비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요거 실제로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넓이가 12인 평행사변형 밑변을 x, 높이를 y라고 할 때의 관계식.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그렇죠. 곱셈식이죠. 따라서 이게 넓이인데 x와 y의 관계. x가 높아지면 당연히 y는 내려갈 것이죠. 왜냐면 얘가 일정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는 반비례가 됩니다. 니은 하루 24시간 중 낮의 길이 x시간과 밤의 길이 y시간은 얘는 곱셈의 관계 아니라 덧셈의 관계죠. 따라서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닙니다. 정비례 반비례가 되려면 곱셈, 나눗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곱셈, 나눗셈. 그래서 얘는 지금 나눗셈, 넓이 나누기 높이가 밑변이 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다. 정삼각형 둘레가 x일 때 한 변의 길이 y의 관계시.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이 x가 되는 거죠. 곱하기가 나왔네. 그렇죠? 요거는 지금 y는 x 그래프뿐만 아니라 y는 2x, y는 3x도 된다는 것입니다. y는 2분의 1이 다 된다는 거. 원점만 지나면 된다는 게 또 혹시라도 이거 5개념 생기면 또 안 되겠네. 그렇죠? 다양성, 수학적 다양성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얘는 곱셈식 관계이기 때문에 정비례가 됩니다.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2조 5천억 배럴이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곱하기 소비하는 Y만큼 이거를 다 쓰면 없어지겠죠. 이거는 기업법 문제처럼 전체가 동일한데 얘네 둘이 곱셈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음 100개 사탕 한 사람씩 2개씩 먹을 경우 사람 수 X와 남은 사탕수의 관계, 남은 사탕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은 것들은 요즘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기평 문제. 비례란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두 양 사이에 방금 전에 나왔던 뭐예요? 곱셈식 관계다. 곱셈식. 곱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정비례가 되고 반대로 이루어지면 반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곱셈 아니면 나눗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곱셈식 관계. 얘네들은 가법적 사고 이후에, 가법적 사고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라는 거죠. 가법적 사고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대꾸로 이루는 승법적 사고. 이미 기술됐던 키워드입니다. 승법적 사고. 비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승법적 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승법적 사고가 되니까 가법적 사고와 승법적 사고를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동수 누 가를 하는 것입니다. 덧셈을 통해서 곱셈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 아이들이 이제 3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곱셈식 공부하는데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27을 36번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곱셈 문제예요. 이게 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곱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오늘 아침에 어저께 풀어놓고 오늘 아침에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곱셈, 비례 뭐 이런 것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배 개념이 더 중요한데 배 개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승법적 사고라서 애들한테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동수누가라는 가법적 사고와 승법적 사고의 가교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례와 관련지어서 실생활 문제에 이렇게 연결해서 요즘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간에 곱셈식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김교사가 6학년 학생들에게 범교과 주제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 계획한 토의 학습 단계 별표. 수업 기법이 하나죠. 수업 방법 말고 뭐 작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칭 정도는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1번 토의 학습과 강의법의 차이를 교사와 학생의 역할 분담과 목표라는 지시 종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토의는 학습이잖아요. 학습은 교사가 주되기보다는 학생이 주된 것입니다. 강의법은 교수법이죠. 그래서 얘는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생은 좀 역할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역할 분담이 당연히 강의법이 교사 위주로 토의 학습이 학생 위주로 간다라고 서술하시면 되겠고
목표라는 지식의 종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죠. 뭐예요? 사실, 개념, 일반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개념이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사고이기 때문에 고차적 사고 또는 고차적 인식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는 정보 습득이냐, 토의 학습을 통해서 고차적인 인지 능력의 발달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법은 이것에 좀 더 어울리고, 강의법 얘는 토의 학습에 어울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강의법을 정말 잘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고차적 사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되게 다분히 자기적인 구분이니까 지도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왜 이렇게 몰아가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식. 2번이 토의 학습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인데 사실은요, 그게 그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협상을 한다 그러면 조정 및 중재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조정과 중재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영어에서는 mediator 또는 arbitrate. 그래서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서에 조정자, 중재자, 제안자 이런 선생님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토의 학습에서 세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머지 두 개를 보여주고 바로치기 한다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기초를 다지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자는 나오기 힘든 게 제안자는 이것 안에 제안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제안자를 내기는 좀 어렵고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차이점은 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자는 컨트롤, 조절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생각하면 장악한다라는 의미가 많으니까 첫 번째 조정자하고 중재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니까 서로 이렇게 잘해봐 라고 좀 활발하게 의사소통 촉진. 그래서 중재는 촉진한다는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시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에서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국어 사전에서도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 꼭 이런 식으로 탁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연상되는 단어로 풀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정자, 중재자, 제안자는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니까 한 번쯤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에서 학생들의 토의 활동 참여 방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내용을 말한 교사를 찾으랍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것도 현장 적용형 국어 문제입니다. 남교사의 경우 토의가 몇몇 아이들에 의해 독점되는 거 많은 거. 보통 아이들이 똑똑한 애들은 혼자 다 말하려고 하죠.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 방한테 기회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뭐 국어 문제처럼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1인당 발언 횟수에 해당하는 막대나 칩의 개수를 어떻게 됩니까? 제한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당 3개야. 너네 더 이상 너 3번 말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소스를 주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국어적인 문제니까 토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범교과 주제라고 하면서 그냥 토의 학습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쭉 나열해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도서 총문에 나온 대로 조정자, 중재자, 제안자의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암기할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사회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학년 지도에 쓰이는 약속의 지도 계획과 교과서에 예시된 그림 지도의 모습 보겠습니다. 1번 가의 그림 지도의 구성 요소인 1에 알맞은 용어. 1에 보니까 동서남북 나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동서남북 방위. 근데 그 밑에 문제는 뭐냐면 이 구성 요소의 3가지 종류의 기준. 방위의 기준이 3가지가 있죠. 뭐예요? 방위의 기준은 뭐예요? 방위의 기준은 북쪽입니다. 북쪽. 방위의 기준은 북쪽인데 이 북쪽이 3가지 종류가 있죠. 진북, 자북, 도북이 있는 것이죠. 진북은 추루 노스합니다. 자북은 마그네틱 노스. 도북은 지도상에
북쪽으로 해서 그리드 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 기준, 자북은 나침반을 가리키는 거죠. 나침반이 각종 가리키는 거. 우리는 보통 캐나다 허드슨만의 서쪽으로 3,000km 지점이라는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바뀐다고 하니까. 도북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의 북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나침반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나침반. 그렇죠? 준비물 괜히 준 게 아니죠. 나침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북이라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입니다. 다음은 가의 3차시 자료를 정리한 것. 빈칸 가에 알맞은 내용을 쓰고 3차시가 지금 뭐냐면 우리 지도에서 기호가 필요한 것. 기호는 그림 기호하고 그다음에 지도에 나타난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도와 이것도 지금 단원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는 그림으로 모양을 본떠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은 약속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제 보세요. 얘는 논이죠. 논에 벼가 심긴 모습. 얘는요. 병원. 병원의 깃발 모습. 얘는 등대. 얘는 학교의 깃발 모습. 얘는 우체국인데 우체국의 모습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비를 형상화한 거죠. 이거는 그 건물의 모양을 본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약속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네 개가 모양을 본떠서 그린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지금 기역, 눈이니까 니은 병원, 디귿 등대, 리을 학교를 나에 쓰시고 다에는 미음 우체국을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기호를 알고 있는지 측근스럽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지도와 관련된 내용. A, B, C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A는 지구 표면의 두 점 간의 거리를 짧게 줄여서 축, 척. 네. 두 가지가 있죠. 대축적지도, 소축적지도. 보통 1대 5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보면 축척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니까 대축적, 소축적인데 나는 지금 우리 고장에 대해서 그린 것이니까 대축적 지도가 되는 거죠. 대축적 지도니까 심하게 줄인 거예요? 심하게 안 줄인 거예요? 심하게 안 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의 영역을 얘는요. 우리 고장의 위치를 알 수 있죠. 전체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할 때 얘는 영역을 제대로 살필 수 있을 때 이렇게 어디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런 걸 알려면 대축적 지도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지대의 오른쪽 옆 상단에 위치한 축적에 따르면 이게 지금 여기 하나가 100이니까 0.1km가 되는 거죠. 근데 5개니까 0.5km 곱하기 3개니까 0.3km니까 0.15 제곱킬로미터가 된다. 수학적으로 한번 문제 내봤습니다. 4번. 다음은 그림 지도와 지도의 특징을 설명한 거. 그림 지도는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다소 모양이 다르다. 그러나 지도는 뭐로 정해서? 법례. 영어로 레전드. 얘는 지도법으로 정해진 거. 지도법. 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함부로 거시기 하면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우리 시험의 요소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사회과는 주요 개념인 용어 해설이라고 단원 개간에 나오는 거죠. 단원 개간이 바로 옆 페이지. 여기하고 다음에 여기 교수학습 참고자료 및 활동해설. 여기서 시험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다 볼 시간이 없다면 물론 강론 안에 보면 이렇게 지도에서 기호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도 뭐 학습 내용 정리로 알아야 되는데 기평 문제로 탁 나온다면 보통 주요 개념 용어 해설 및
이런 거. 맨 밑에 교수학습 참고자료 및 활용 아이디어. 여기서 거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림 지도와 지도를 비교하면서 이 법례라는 것이 사회과 지도 학습에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추적 지도와 대추적 지도가 있는데 1대 5만을 기준으로 얘는 우리 지역의 영역. 그러니까는 상세하게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얘는요. 우리 지역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우리 교육과정 A, B 이렇게 끝내죠. 좀 시간이 되더라도 좀 더 하겠습니다. 과학. 다음은 5학년 2학기 산과 염기 단원의 수업의 일부. 딱 보시면 알겠지만 탐색림 문제 파악. 다음에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발견 학습이죠. 추가 자료 및 제시 탐색 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예시를 가지고 학생들이 뭐래요? 귀납적으로 규칙을 발견하는 거니까 여기는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전에 시험에서는 얘를 왜 하냐 이렇게 나왔죠. 기본 자료가 있는데 추가 자료를 왜 하는 거예요?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규칙성 발견이라는 키워드가 교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규칙성.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따라서 단계명을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2번 문제도 뭐 아주 쉽죠? 니은과 같이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일정한 상태로 판별할 때 시험은 시약인데 여기서는 지시약. 리트머스 시험지라든지 페노프탈레인 용액 같은 것들이 지시약이고 천연 지시약도 있다. 천연 지시약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천연 지시약은 미리 만들어 놓지 말고 만들어서 바로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지시약으로서의 성질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또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해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활동이었죠. 분류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분류활동의 제일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 실제로 동물과 식물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2014년 경기도 2차 문제 나왔는데 그때도 기준을 먼저 제시해가지고 분류활동을 잘 하게 하는 선생님이 만점 받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 얘들아 카드 있으니까 한번 분류해봐 라고 하지 마시고 자 분류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기준이에요. 선생님 얼굴은 예쁘다. 이거는 맞는 기준일까요? 좋은 기준일까? 안 좋은 기준일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학생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좋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좋은 기준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털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답을 유도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객관적이라면 명확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이면서 두 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에서는 분류 후 분류한 것이 처음 것과 동일해야 된다. 전체에 부합해야 된다. 분류를 나누는 것과 전체에 있던 것이 한꺼번에 있어야 되고 다음에 중복돼서는 안 된다. 중복된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기준. 물론 좀 무식하게 4개 다 써라 해서 그렇지만 이런 활동들은 되게 중요하고 분류 활동에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서 2차 시험 볼 때도 기준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언급해야겠습니다. 자, 4번. 제시된 수업을 참고하여 위 모형에 적용 가능한 학습 주제의 조건. 주제의 조건.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학습자 중심 모형론이냐 학습자 지원 모형론이냐 구분하는 거죠.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은 학습자 혼자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냐가 제일 구분한 것이고 학습자 지원이라는 것은 혼자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느냐 즉 지식의 종류가 어떻길래 그러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맨 처음에 학습 활동이 관찰, 경험 등이 필요한 것이라면 경험학습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학습 활동이 그 귀납이나 일반화가 필요한 것이라면 발견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습 활동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야 된다. 탐구학습이라고 하겠죠? 근데 어떤 학습 활동이 실생활과 관련된다. 그러면 STS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더니 지식에서 학생들이 5개념을 많이 보호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개념면 학습 모형. 학생들의 지식이 또는 교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이 학생의 5개념이 많다. 그러면 개념면 학습 모형을 하고 초기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순환 학습 모형을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의 종류, 학생들이 가진 지식의 특성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학습 활동 또는 학습 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얘는 학습 주제 조건은 귀납, 일반화할 수 있는 것, 공통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쓰셔야지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서에 이미 선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류할 때 유의사항, 0단원 학습에서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죠. 분류 기준은 객관적, 명화, 일관성, 중복돼서는 안 되고 전치와 부합돼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객관적인 것과 명확한 것이 거의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고요. 아닌 예로 이게 반례라고 하죠. 학생들은 예시를 주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한다고 할 때도 좋은 분류 기준일지 아니면 안 좋은 분류 기준일지를 아이들한테 예시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면 생각해보게 한다면 좋은 분류 수업이 되겠다. 다음 4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은 학습자 중심 모형군, 이쪽은 학습자 지원 모형군. 학습자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 활동을 하느냐, 이거는 지식, 즉 학습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는 거죠. 경험이 필요하면 경험학습 모형, 귀납이나 일반화가 필요하면 발견학습 모형, 가설검증 필요하면 탐구학습 모형 하나 더 들어가죠. STS, 실생활이다. 그다음에 5개념을 보유하고 있는 학습 내용의 경우에, 학습 지식의 경우에는 개념면 학습 모형, 교사 도입이 필요하다, 순환 학습 모형이 되겠다. 이렇게 학습 주제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5학년 1학기 용해와 용액단원이 되겠습니다. 용해와 용액단원. 자, 1번입니다. 관찰 시 주의할 점을 고려하여 기억에 들어가야 하는 교사에 대해. 기억이 뭐냐면 냄새를 맡을 때는 코를 들이대지 말고 약간 떨어뜨려서 시약 주위에서 손으로 부채질하듯이 냄새를 일으켜가지고 맡는다. 이렇게 쓰면 되죠, 뭐. 그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 2번입니다. 과학 관련 태도. 이것도 2007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태도에 뭐 흥미와 호기심, 뭐 객관성, 뭐 일관성, 뭐 정직성, 판단 유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무베듯이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구분하기보다는 정의적 영역을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평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과학 관련 태도를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의 태도를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과학 학습 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문제의 답이 다 나왔어요. 과학을 배우는 것이니까 과학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학 학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개 중에 골라라니까는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와 호기심은 물론 과학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하니까요. 그런데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로 흥미와 호기심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것입니다. 보통 과학에 대한 태도로 흥미와 호기심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에 대한 태도는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3번. 이건 좀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부를 정말 계열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열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학과처럼은 아니지만 과학과에서도 계열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3번. 현행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내용을 고려할 때 니은에서 정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용액의 진액이가 다르다는 거. 용액의 진액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설탕이 녹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3, 4학년 때
거름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용액을 가열해서 남는 물질을 양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근데 사실은 이거 사실 때 1단원에서 뭐 하냐면 설탕물 쌓게 합니다. 용액이 진한 것이 어떻게 돼요? 밑에 쌓이고 용액이 덜 진한 것이 위로 올라가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 아니면 이거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지 않은 이상 그런 걸 생각하기 좀 힘들고 우리는 과학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학생이니까 계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틀리라고 낸 문제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 4번입니다. 다음은 위수학과 관련된 과학 개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이게. 생물이라면 뭐 증산작용, 광합성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엽록체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 지금 물리에서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 뭐뭇은 은을 할 것. 어떤 물질의 무게가 그것을 가진 부피의 표준 물질의 무게에 대한 비율 별표. 비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위는 몇 분의 몇이니까.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비커에 물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이걸 입체라고 생각하면 1세제곱미터의 물을 끄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끄집어낸 다음에 표면을 무게가 하나도 없는 얇은 비닐막, 무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런 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막으로 똑같은 양을 만들어가지고 이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똑같은 나무를 집어넣었다고 보십시오. 근데 나무가 원래 있었던 물의 무게보다 가벼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뜨겠죠?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의 쇠를 집어넣으면 쇠가 물보다 무겁다면 똑같은 양의 물보다 무겁다면 가라앉겠죠. 근데 만약에 물을 빼냈다가 다른 물을 동일한 위치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동일 크기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부피죠, 부피. 똑같은 부피 안에 물의 표준 물질인 물의 무게보다 더 높으면 가라앉고 더 가벼우면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부피예요? 표준 물질의 단위 부피에 대한 무게분에 똑같은 부피에 있는 다른 물질의 무게와의 비율에 따라서 뜨고 내려가는 성질이 정해진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비중이라고 한다. 중량의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체나 고체는 4도씨의 물의 무게. 이게 가장 무거울 때니까. 그렇죠? 가장 응축되어 있는 상태니까. 기체는 0도씨 1겹에서의 공기의 무게를 표준화한다. 즉 비중은 물이나 공기의 뭐예요? 무게에 대한, 즉 표준 물질의 무게에 대한 상대적인 값. 그러니까 표준 물질의 무게분에 현재 비교하려는 실제 무게의 비. 이것이 1보다 작으면 떠오르는 것이고 1보다 높으면 가라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 지도서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 뒤에서 살펴볼 것은 물론 이런 거, 지도할 때의 유의점, 관찰시 유의사항은 너무 쉬우니까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그 밑에 지금 현재는 과학 학습 지도에서 과학 관련 태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평가 파트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태도는 이런 거, 긍정적, 부정적인 거 성향 정도만 언급하고요.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는 흥미와 호기심. 물론 흥미와 호기심, 여기도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혼동하지 마시고, 훌륭한 과학자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개방성, 호기심, 정직성, 객관성, 협동성, 관심과 흥미가 있으니까 흥미와 호기심은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도 있고 과학적 태도도 있다. 과학 자체에 대해서 뭐 흥미와 호기심 이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였고 4번은 주요 키워드를 한번 얘기해 본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A 마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교육과정 B 보도록 하겠습니다.